연준이 지금 거의 12월 이후에 180도 그 스탠스 바꾼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왜 금리를 12월 달에 올렸느냐.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 경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ECB 같은 경우도 원래 노멀라이제이션 하려고 했다가 다 때려치우고 지금 다시 지금 저기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한번 이게 QE라는 거는 한번 시작하잖아요. 참 그 루프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QE 한 나라들을 보면 일본은 아직도 지금 나올 생각을 못 하고 있지. 영국 같은 경우는 했긴 했어도 지금 금리가 0.75%밖에 안 돼요. 지금 미국만 유일하게 지금 2.5%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7번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7번을 안 올렸으면 지금 금리가 뭐였냐면 1.25%에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감세 정책을 하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막 화랑이니까 그동안에 7번을 올렸는데 지금 사실은 좀 무리하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이렇게 딱 꺼지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냐면 연준은 결국엔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60%를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러면서 그래 결국엔 시장과 그러니까 대놓고는 안 하지만 결국엔 그 압력에 해서 금리를 내릴 확률이 저는 사실은 얼마까지는 없었는데 그냥 원래 정상적이라면 내가 정책 지원자라면 올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내릴 것 같다는 거에 저는 사실은 좀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잘 모르실 분이 만약에 있을지 몰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1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으면 이제 이자율이 10년짜리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짜리가 만약에 낮으면 10년 후에 불확실성이 많은데 그 기대 수익률까지 낮으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장기 쪽으로 갈수록 그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오히려 10년짜리가 더 낮아진 상태가 3개월보다 3개월보다 낮아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3개월과 10년짜리를 항상 비교를 하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바뀌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바뀌어서 2, 3개월 정도 계속 진행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1년 안에 리세션이 왔어요. 물론 어떤 공식이 딱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리세션이 온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징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그럼 과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역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간다면 그 거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없이 리세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장단기 금리 격자는 그 연방 재무부가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놨습니다. 지금 그 규모가 16조 달러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하나로 거기다가 환산하기 위해서 1,100을 곱하면은 경 단위로 가는. 금융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여기에서 그 3개월 빌려놨을 때 주는 이자, 10년 빌렸을 때 이자 그 차이가 되게 장기적으로는 되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기간이 길면 또 그거에 대한 그 우연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다고 당연히 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걸 왜 중시하느냐 하면은 되게 은행이라는 기관이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대출을 하는데 되게 단기적으로 돈을 자금을 모아가지고 장기로 빌려주거든요. 기업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는 되게 적어도 돈을 3년은 빌렸어야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역전이 되면 보세요. 자금을 빌려다가 비싼 자금을 빌려다가 싸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시해서 그 지표가 역전이 되면은 하 교수님 말씀하신 처럼 경제에 불황이 온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징후는 나타났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장기적으로 플랜들을 보수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얼마만큼 자주 리세션이 오느냐
그것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옵니다. 평균을 내면 6년 정도지만 그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90년대 10년 동안 리세션이 없었던 적도 있고 80년대 초에 2년 만에 또 리세션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개 한 8년, 10년을 생각했을 때 지난 리세션이 공식적으로는 2009년 6월에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 10년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올 때가 됐다. 하지만 그런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10년이 최장기였다고 해서 반드시 10년 만에는 와야 된다 이런 법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데 그런 어떤 평균적인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현상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큰 변화가 있고 이것이 일시적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조만간 리세션의 위험이 올 수 있는 위험은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 리세션은 이제 그 경기가 이렇게 부의 성장, 네거티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독일이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데 혹시 네거티브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2%대, 3%대에서 만약에 1%대나 0%대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네,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리세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의 리세션에 버금가는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경기가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정점으로 꺾어지냐가 이제 굉장히 관심이죠.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이 이 경기 침체 혹은 뭐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지금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업종별로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노 교수님께서 조사하셨죠. 예,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역 전쟁입니다. 근데 이 무역 전쟁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이는 그 수입품들의 절반은 대부분이 재료 또는 산업 제품 그런 것들입니다. 산업 제품이라는 건 뭐냐? 산업 제품은 주로 제조업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미국의 유틸리티, 소위 말해서 전기, 수도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어떤 그 부품들, 뭐 기계류 이런 것들을 주로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유럽에서는 최종 소비재를 사들이고 중국에서는 거의 중간재를 사들이는 게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과 관련된 기계 부품, 뭐 자동차 이런 부품들이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 연관 분석이라는 걸 가지고 뭐 측정을 해보면 이제 그 수입해온 것의 가치를 가지고 측정해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 네 가지를만 말씀을 드리면은 운송업, 건설업, 제조업, 창고업 이런 순으로 크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적게 받는 산업을 세 개만을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임대업, 소매업, 도매업 이런 쪽은 그 영향을 적게 받는 그러한 그 산업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제조업이 이제 세 번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 한국도 뭐 이제 자동차 부품, 자동차 생산 뭐 이런 것이 상당히 관련이 있고 특별히 조명을 해서 보면은 이 제조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그 부품들이 중국으로 수입되는 것이 거의 50%가 다 넘습니다. 미국, 중국은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전자제품 관련된 거, 자동차 부품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핸드폰,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뭐 교수님들 가지고 계신데 그 랩탑 컴퓨터, 그다음에 CT 장비, 엑스레이 튜브 같은 거, 자동차 부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무역 분쟁 시작된 지 한 10개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렇죠. 선언한 실질적으로 시작된 게 7월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개를 막 차고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글쎄요, 이거 좀 오래 끄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타협이 빨리 되지 않으면은 경제를 짓누르는 현상은 지속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무역 물동량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물류업체는 페덱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거기는 그 회계연도가 6월달이 끝나요. 6월달이 끝나는데 지금 7월부터 자기네들의 그 여러 가지 측정치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동량 같은 것들이요. 그다음에 미국 내 자체 내 그 앞에도 말씀드린 그
그 산업 생산, 다시 말해서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그 유틸리티, 광산업 이런 쪽과 관련된 산업 그 생산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 자체만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이 무역과 관련된 그 악재가 상당히 그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협이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엔 타협 쪽으로 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타협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 세계 불황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한 미국의 그 역풍을 받아갖고 그 리세션이 당겨질 가능성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자기 선거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집권 제약이 가장 큰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애국심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히 타협을 보려고 하고, 대신 유세 기간에 자기가 중국과 무역 적자를 절반을 줄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까 어떤 가시적 성과를 넣기 위해서는 중국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것이 간다. 근데 역대 미국 정권이 중국을 압박은 했지만 말로만 하고 중국은 실행을 하지 않는 일을 굉장히 자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참 타협이 될런지 상당히 지금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여기 뭐 교민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 그 뷰티 서플라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이제 휴먼 헤어라고 하죠. 그게 가장 그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그것도 지금 10% 관세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수입 쪽에 미국에서는 그 수입선을 다른 주변 국가, 대표적으로 뭐 인건비가 싼 인도, 노동 집약적인 그 제품이기 때문에 미얀마 이런 쪽으로 옮기는 움직임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중국에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중국에만 그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그 계획에 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장 이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마음을 결심을 하고 정말 공장을 옮기겠다. 그리고 그거 진짜 효과를 보는 데까지는 거의 시차가 한 2년, 3년은 걸린다. 지금보다 뭐 내가 미얀마로 공장 옮기겠다. 뭐라고 하면 그거 진짜 거기 가서 부지물색하고 뭐 공장 세우고 뭐 이런 데는 2, 3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이 전반적으로 웅크테드는 혜택을 볼 나라로 분류를 했다고 했는데, 진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앞으로도 이 상태로 간다면은 2, 3년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아마 그 전에 결말이 나가지고 한 이 무역 전쟁 기간 동안 그냥 피해를 보고 각 산업의 피해를 보고 다시 원상으로 시차를 두고 돌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네. 코멘트 될까요? 잠깐 뭐 정치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그 워싱턴의 움직임을 보면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양당이 소위 말하는 피 터지게 싸워요. 정말 물어뜯을 정도로 싸우는데, 그 미국 대 외국, 그러니까 국익에 관계된 문제는 똘똘 뭉칩니다. 맞아요. 그것은 거의 뭐 지난 한 2, 300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이 무역 분쟁 마찰을 이제 민주당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의 이제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국 무역에 관한 문제, 특히 중국과의 마찰은 사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이 국익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접근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히 있어요. 헬스케어나 이런 문제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 뜻은 우리가 어떻게 둘러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기존의 방법보다는 과격하게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는 그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그런 이제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저도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번에 절대로 트럼프는 미중 무역 협상을 그는 배딜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차라리 노딜이면 노딜이지 배딜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확실히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백악관의 그 커들러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도 한 가지 보니까 뭐 사람들은 지금 뉴스에는 4월 말에 타협될 것 같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사인을 보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그런 딜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실은 자산, 주식, 경제가 좀 뒷받침이 돼줘야만이 미국이 더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배드 딜은 절대 하진 않을 거예요. 차라리 노 딜을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딜레마도 있을 수 있는 게 미국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가시적인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또 그 내년에 선거를 생각할 때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그렇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딜레마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란 나라는 그 외환보유고 달러로 된 게 3조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상당한 그 은퇴한 공산당 그 유력자들을 갖다가 돈을 주면서 뉴욕이나 이런 데 지점을 차려놓고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 좋은 거 있으면 사라 뭐 이런 식의 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이 아마 2016년 제가 2014년에 이민을 왔는데 2016년쯤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가 2012년 시작해서 2016년에 피크를 이뤄가지고 그때 1년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약 190억 불을 중국이 미국 땅에 쏟아부었다. 근데 아마 그게 상당히 저쪽에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쪽에 집중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중국 내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 대부분이 큰 기업은 다 국영 기업이죠.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국영 기업이고 민간 기업들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이 기업들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이 부채가 많습니다. 이 지방 정부까지 합쳐서 부채가 중국의 1년 GDP에 약 지금 2.7배, 8배에 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빚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무역 전쟁을 압박을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해서 2018년에는 약 이게 26억 불 정도로 그러니까 피크 시점에 14%까지 굉장히 확 떨어졌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국 무역 전쟁은 뭐 작년에 대통령 유세 기간에 뭐 언급이 돼서 예상은 했지만 실제 시작된 건 작년에 7월 달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줄어든까지 감안하면 내부 경제가 어렵다. 중국 경제가. 그거 플러스 요새 와서 무역 전쟁이 다시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형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미국의 주택 투자도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본 건 작년 4월 달 현재 그 전 1년 전보다 4% 감소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큰 원인들이 뭐냐? 무엇보다도 미국의 그동안 집값이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좀 선뜻 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돼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만 항상 안전자산 쪽으로 갈아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 거기에 요새는 뭐 일본 엔화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러화의 가치가 국제시장에서 점점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위안화를 들고 미국 땅에서 미국 집을 살라 치면은 비싼 거죠, 상당히. 자기네나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사야 되니까 집값도 오른 데다가 위안화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갖고 좀 더 그 투자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 자체 내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외국 투자, 특히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자금을 자꾸 회수해서 가지고 들어오라는 독려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마 미국 땅에서 투자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서로가 독립적이보다는 서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그 부동산 투자를 줄이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이 되고 나면 시차를 두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는 사람들, 미국에 집 사놓고 부유층에서는 미국에 유학시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살아날 가능성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 그 홈프라이스 인덱스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최근에 다소 주춤하기는 해요. 근데 이 지수가 2006년, 2007년 그 버블이 꺼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현 주택 시장이 버블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건 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그 대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가격이 100만 불이 넘는 LA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150만 불입니다. 그리고 중간 가격이 70만 불 정도인데 150만 불이면 굉장히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면 미국에다 투자할 때 캘리포니아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뉴욕 사람들은 마이애미나 뉴욕에다가 많이 투자를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또 아니면 남미 사람들도 마이애미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요. 자기 베케이션 하우스를 사든지 아니면 큰 고급 주택을 사든지 이런 방법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는 그 고급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버블이 있긴 하지만 이제 미국 그 필라델피아나 시카고 그 다음에 이 중부에 있는 도시들은 사실은 버블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그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만하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버블이 없고, 그렇지만 이제 양대 이 이스트 코스트 그다음에 웨스트 코스트는 사실은 좀 버블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버블에 대한 주택 시장 버블에 대한 의견은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 교수님은 어떻게 돼요?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저금리 기조라고 얘기하는데, 저금리 기조라는 건 전 세계 경제의 통화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물은 적은데 통화량이 많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모든 그 가격을 끌어올리고, 또 전 세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바로 부의 효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모든 소비자들이 좀 난 부유해졌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많은 소비를 하게 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누려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뭐 가장 그 버블을 많이 가진 건 미국의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대비 지금 미국 S&P 500 지수는 거의 200% 2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의 그 집값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쓰는 케이스 실러 지수는 50% 정도밖에 올라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다 버블이다. 그건 뭐 맞는 거고, 부분별 봐서 부동산이 버블 많지 않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역은 정말 과다평가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특히 서해안 쪽에는 대도시들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남은 지역은 그렇게 버블이 꼈다라는 생각은 별로 저는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그 비즈니스 위크 잡지 3월 조사도 보면은 되게 아시아 쪽의 홍콩은 뭐 분명히 이건 버블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뉴욕 이런 쪽은 과다평가됐다. 되게 이렇게 평을 하지 버블이 꼈다라고는 되게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사람들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 또는 임금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이게 버블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그 공급 이슈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자가 소유율이 미국은 69.2%에 다다랐었는데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터지고 나서 집값이 포크로징 굉장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집시. 그래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을 시작한 지가 한 2년쯤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65%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4%가 넘는 그 자가 소유율 피크 때보다 낮은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만은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집의 공급이 뭐 원자재가 오르죠. 특히 미국에서 막리를 하려는 그 노동자들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집을 제때 빨리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 집값이 이제 아틀란타 지역은 뭐 3월 달에 2월 달보다 0.25%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다른데 뭐 잔스크리 우리 김 교수님이 사신 데는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데 사시는데. 근데 좌우지간 그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뭐 30년 모기지만 고정금리 가장 많이 쓰잖아요. 집 살 때. 그거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집을 수요하려는 수요가 다시 더 지금 살아날 가능성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 교수님은 버블에 대한 생각 어떻게? 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조금 다른 것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미국 주택 시장을 보시면 그 언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초,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주택 가격은 평균 3%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시면 그냥 알아요. 미국 주택 가격은 지난 50년, 60년대까지 거슬러 가도 그냥 항상 이렇게 편편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2006년 그 주식시장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인덱스가 100 전후에 있다가 230, 250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버블이었는데 이제 결국 꺼졌죠. 지금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내려가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서 2006년 정점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과연 왜 그렇게 올라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주택을 최소한 3년 정도를 소유하고 팔아야 거의 브레이크 이븐이다. 왜냐하면 3% 정도 오르고 팔 때 그 리얼터 피 내야 되잖아요. 다른 피까지 해서.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해도 평균적으로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최근 몇 년 동안도 오른 곳은 대부분 다 두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틀란타에서 우리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4% 5% 되니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로. 네, 전년 대비로. 그런데 그 전년 대비라는 게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은 수치인데 그렇지가 않죠. 기준점을 2000년대 이후로 두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수요 부분으로 갔을 때 사실 주택 시장에 대한 실수요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 누구나 집을 소유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모기지 레이트나 다른 피 등등의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가 실수요라고 판단을 해야 옳은지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택 인구 증가율을 봤을 때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되게 인구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이제 실수요층이 되면서 그 주택 수요를 늘리고 있는데 이제 성향이 또 좀 바뀐 부분도 있죠. 반드시 집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